이것입니다. 위험 요소는 미연에 사전에 차단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통제하는 것은 미리미리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싹을 자르듯이 잘랐던, 그래서 과도한 이런 통제는 공연 예술 분야에서 가장 큰 통제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래는 사전 심의 제도를 통해서 많은 곡들이 금지곡으로 이렇게 지정되기도 했죠. 그래서 1965년 방송윤리위원회가 첫 방송 금지곡을 지정했죠. 1965년. 그럼 제가 몇 살 때인가요? 아직 학교도 들어가기 전인가요? 59, 5년, 6년, 그렇죠. 학교 들어가기 직전. 이미 이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금지곡이 지정됐네요. 1972년 유신헌법 이후 각 방송사는 대중가요에 대한 심의 제도를 도입했고 노래를 이미 금지했던 유신헌법 이후에는 금지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 송창식의 왜 불러 이런 노래 아시죠? 왜 금지됐어요? 반발한다는 이유로 금지곡. 이장희의 그 건너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이유로 금지곡. 뭐 그런 때가 있었냐고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진짜. 그 다음에 조영남의 불 꺼진 창에 불이 꺼졌다는 이유로 금지. 그래서 외색, 표절, 창법 저속, 가사 저속, 퇴폐와 허무, 애상, 불신감 조장, 품이 없다는 이유로, 불건전하다는 이유로 노래가 금지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전체주의적 사회 현상이죠. 우리나라의 국가 문화였어요, 이게. 그러면 국가가 이랬으니까 사회 문화도 대중 문화도 그랬죠. 작은 공동체 조직 문화들도 다 전체주의에 반항하거나 그에 그냥 휩쓸려서 생활했던 시대죠. 그래서 사전심의라는 말이 돼 있었죠. 문화 대통령으로 일컬어진 서태지. 시대유감이라는 노래 가사 수정을 요구했는데 거부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헌법 제21조 위반으로 1996년 이제 폐지되기 전까지는 활동하지 못했죠. 그래서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를 언제 공포했습니까? 1996년. 그러니까 지금 7년, 22년이니까 한 12년 전 이때 폐지가 됐고 그 공연 예술이라든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최근에 여러분 우리나라 영화가 어땠습니까? 엄청난 전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영화 문화가 엄청난 속도로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최근에 영화 이슈가 뭐였어요? 누구나 다 아는 거. 기생충. 기생충이란 낱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제목을 붙였던 그런 어떤 시대의 어떤 환경을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세계에 알리는 그런 나라가 됐죠. 그래서 영화도 이제 검열이나 등급제로 통제하는 시대가 있었죠. 1966년 2차 개정 영화법에서 신고와 검열에 관한 조항 11조를 통합하고 영화의 제작 전
신고제와 공보부 장관의 사전 검열제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만든 뒤가 아니라 만드는 과정에서도 심의가 이루어지니까 영화가 제대로 이렇게 제작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헌법 질서, 국가의 권위, 국민 정신 등의 손상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금지되거나 삭제되었습니다. 그 헌법 질서나 국가의 권위나 국민 정신 등의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다. 그러면은 금지되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또 다 제작했을지라도 삭제당하는 거죠. 영화의 스토리가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전 검열 체제를 마련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작을 중지하고 상영을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1984년 12월 31일 개정된 5차 개정, 여기에는 이제 영화법은 1984년 그 영화법에서는 검열제를 폐지했고 사전 심의를 채택했죠. 그래서 1990년대까지 그 기조가 이루어졌죠. 그 사전 심의 이후에는 그 검열제는 이제 폐지됐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또 그럼 영화만 그러느냐, 노래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죠. 책 금서를 지정해서 통제했던 그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정치나 안보, 규범, 사상, 신앙, 풍습 이런 걸 저해한다는 이유로 이제 간행이나 발매, 소유, 열람을 금지한 책자들이 이제 금서입니다. 이승만 정권에서는 금서는 뭐였습니까? 백범일체 이런 거. 유신 정권에서는 공산주의 도서, 폭력을 정당화한 유해 도서, 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사회 안정 저해 도서, 음란 조속 도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금서로 지정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내용 중에 지금 뭘 얘기합니까? 전체주의적인 한국 사회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 속에서 한국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 전체주의적 사회였죠. 이것도 문화입니다. 국가 문화. 그래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장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혹시 밤 10시까지 통행 금지, 그러니까 10시 안에는 집에 들어가야 된다. 그건 뭐예요? 아버지 완전히 통제죠. 통제. 그 다음에 용돈을 일주일에 얼마 이상 쓸 수 없다. 얼마만 주고 땡. 알아서 해라.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도 그러나요? 그러나 지금 이제 타협이 가능하죠. 그럼 그때는 용돈 받는 것도 쉽지 않죠. 거의 없을 때가 많았겠죠. 이런 것들. 그 통제 개인의 어떤 그 자유와 표현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통제하면 전체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미풍양속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경찰이 가위 갖고 다닐 때 머리카락과 복장까지 제약했어요. 경찰은 가위를 가지고 다니면서 머리가 길면 잘라버려요. 그럼 머리 밀어야죠. 이발소에 갈 수밖에 없죠. 장발 단속. 저도 장발 때가 있었는데 저는 곱슬머리라 장발이 싫었어요. 그래서 거의 단정하게 잘랐던 것 같아요. 머리를 기르고 싶어도 기를 수 없는 사람은 장발과 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게 3cm 뿔자일 수도 있고 줄자일 수도 있고 자를 갖고 다니면서 여러분 여성의 무릎 한가운데에다 딱 대고 치마 위까지 딱 재서 20cm를 초과하면 미니스커트죠. 경범죄로 처벌했어요. 여러분 미니스커트 좋아하시죠? 경범죄에 해당돼요. 옛날 70년대는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옷도 자유롭게 못 입죠. 근데 저는 이런 강제고 강제 아닌 거 떠나서 글쎄요. 보기는 좋은데 어쩌다 입는 건 괜찮은데 자주 입는 것은 그 남성들의 주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하는 거죠.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죠. 차라리 저는 이제 개인적이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고 깔끔한 단정하게 활동스러운 그 바지 모르겠어요. 그런지 몰라도 우리 집은 전부 다 여성들이 바지 입어요. 치마 거의 안 입는 것 같아요. 우리 애도 치마 입으라 그러면 뭐 안 입는 이유도 있죠. 자신감이 없어서인지. 근데 이제 바지 문화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치마를 입는데 짧은 치마를 입지 못하게 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간소복 착용 이런 것도 이제 1961년 10월 전 국민에게 표준 간소복 착용을 이제 고취했죠. 그러니까 재건 운동이죠. 그러니까 표준화된 간소복을 착용하도록 재건 운동한 거예요. 그러한 정신을 고취시켰던 때도 있어요. 이때 이제 여러분 많이 알려진 게 뭐예요? 유니폼이죠. 어느 회사 이렇게 작업복 입고 이렇게 회사 마크 달고 그게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거였죠. 근데 이때 이후로도 계속 주장했던 게 이제 제일모직 신사복. 직장에 출근하는 남성들이 옷이 똑같아요. 그래도 어깨 나란히 하고 대량 생산, 대량 판매 시대. 그런 시대죠. 지금은 어때요? 주문제 생산이죠. 특히 여성들은 더하죠. 여성복 가면은 마음에 드는데 사이즈는 없어요. 주문하면 3일 후에 이렇게 도착하는, 제작해서 또는 일주일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때 당시에는 대량 생산해서 사이즈별로 다 놓으면 거기 많이 판매가 됐던 그런 시대죠. 요즘은 옷을 딱 입고 왔는데 앞에 있는 분이 옷이 똑같아. 내일은 입어야 안 입어요? 안 입죠. 여러분 전철 복잡한 전철에서 또 운동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옷차림이나 색깔이나 스타일 보면 모두 다 다르죠. 몽땅 달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벗어나는 사람을 통제하였다. 이건 뭐냐면 어떤 통제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해내고 이렇게 색출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했어요. 그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여러분 주민등록증 다 갖고 계시죠? 그 소지해야만 했죠. 그래서 통제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 물론 여기에는 이제 이유가 있긴 하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는 이제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적 관찰, 관리 수단으로 만들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1968년도에 1월 20일 북한 특수부대 요원 12명이 청와대를 습격하여 당시 대통령 박정희를 살해하려는 사건, 이게 이제 발생이 됐죠. 그래서 같은 해 도입한 것이 주민등록 제도죠. 왜냐하면 간첩을 잡아내야 되니까.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간첩이죠. 그래서 전 국민이 주민등록을 만들었던, 제도화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또는 어떤 제도의 어떤 심각성을 현재는 인식하게 되죠. 인식하게 됩니다. 다른 국가에는 이제 무작위 번호였는데 한국은 안 그랬죠. 지문이라는 생체 정보까지도 노출되는. 주민등록증 보면은 여러분 지문 거기 날인도 있죠. 개인별로 강제로 부여했던 거. 또 법률상 또는 사실상 강제하는 거죠. 자기 결정권의 기본권을 침해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이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 보호 등을 침해하는 그런 우려가 있죠.
그래서 최근엔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그런 법 때문에 조금 이제 규제되고 통제되고 있긴 하지만 정보 유출의 취약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 군대에 가면은 군복 착용, 또 나라를 지키는 데 필요한 그 어떤 수단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군대 하면 무조건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집단이죠. 학교에서도 교련복이 있었어요. 이렇게 개구리복처럼 이렇게 교련복. 그리고 군사훈련 받았어요. 제식훈련 받고. 그 다음에 교복. 이 교복도 명찰 색깔이 틀렸어요. 교복은 똑같아도. 그래서 학년이 식별돼요. 1학년, 2학년, 3학년. 하나는 하얀색, 하나는 녹색, 하나는 붉은색. 그게 이제 순회되는 거죠. 순환되는 거죠. 그래서 명찰 색깔이 선배면 경례를 붙여야 되는 그런 그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와 열을 맞추는 거. 운동장에 모일 때 그런 거. 순응하는 태도. 그 너무나 자발적이었죠. 그 다음 한국인을 보면은 조직을 위해 희생하려는 전체 조직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국민. 맞죠?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인터넷이 도입되죠. 그리고 스마트폰 보급이 되었고 또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을 표현하는 시대로 이제 바뀌었죠. 현대 성공 요소와 고도 성장 산업 시대의 전체주의 성공 요소 간의 그 갈등이 이제 출현되기 시작했죠. 신구세대 간의 갈등과 충돌 이야기가 됐죠. 충돌이 이야기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결론은 뭐예요? 한국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였다. 지금은 무슨 사회예요? 전체주의일까요? 전체주의는 아니고 그럼 민주주의일까요? 민주주의도 아니죠. 지금은 조금 사회적 민주주의 약간 좀 섞여 있죠. 좀 혼란스럽죠. 그 혼란의 시대입니다. 아무튼 이런 건 특징들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국가의 어떤 그 조직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제 통치자에 의해서 이제 집단에 의해서 어떤 그 제시되어지는 설득력 있는 어떤 제도나 법제화나 이런 걸 통해서 사회가 가지는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많은 특성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드라마틱한 그 성장이 초래한 명암의 혼란.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도 살펴봤는데 앞에서는 잠깐 살펴봤지만 여기서는 좀 구체적으로 세계가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던 한강의 기적이 바로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죠. 그 다음에 75만 명의 아이가 출생하는 한 해 75만 명이 출생하는 베이비붐 세대 형성되어 있죠. 이게 경제성장의 주역이 되었죠. 지금 누구 세대예요? 베이비붐 세대 이야기하는 거죠. 경제성장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로서의 그 역할도 감당하게 됐죠. 그 베이비붐 세대가 출현할 당시 어떤 시대였느냐? 상하 수도가 엉망이었죠. 저 여러분 서울의 달동네, 산동네 이 저지대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수도가 이렇게 연결되는데 산동네 수도관 거의 없죠. 공동 우물 길러다 먹었죠. 물찌개를 져보신 분. 옛날엔 공동수도에서 물찌개 물을 받아서 집에 있는 항아리에 물을 부어야 돼요.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먹었죠. 지금 뭐 수도꼭지 아무 데나 나온다고요?
얼마 이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의료시설을 진짜 낙후했죠. 그때가 베이비붐 세대가 출생하고 진짜 어려운 보릿고개 당시에 그런 삶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이었죠. 고충의 세월. 1960년대 식품, 섬유, 봉제, 신발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되기 시작했죠. 이런 것들이 생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단순 소비재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전제품 생산으로 이제 발전됐죠. 그 다음에 철강, 금속, 정유, 조선, 원자력, 자동차 이런 중화학공업도 이제 성장하게 됐고요. 최근에는 이제 전자, 반도체, 컴퓨터, 이동통신 이것은 결국 두 세대가 걸리지 않은 급성장한 한 세대 안에서 성장했던 그런 결과였죠. 그 다음에 베이비붐 세대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진입하는 심각한 지금 고령화에 지금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제가 그 고령화 시대에 또 이렇게 중간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회사 운영 체제도 보면 제도, 규칙, 시스템, 문화 이런 걸 급격하게 바꿀 수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기다려 줄 수 없는 급격한 어떤 사회적 변동 이런 어떤 문화의 변동이나 경제사회의 변동을 쫓아갈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시스템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는 인간, 인간의 자유의지가 무시되는 시스템. 이제 시스템에 따라가야만 돼요. 여러분 시스템 그러면 여러분 자유가 주어지지 않죠. 당장 여러분 어린이집에서 회계 프롬 시스템 수기할 때가 좋죠. 지금은 시스템에 딱딱이 해야 돼요. 꼼짝 못해요. 이게 유리 지갑처럼 여러분의 어린이집 예산이 다 공개돼 버려요. 이제 회계 좀 아는 사람 딱 보면 알죠. 어린이집 회계 처리 좀 뭔가 있네. 알아봐야 되겠네. 그러면 다음에 지도 감독 나오는 거죠. 그 시스템의 노예가 돼 있는 그런 어떤 현대인. 좋은 것 같은데 또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양극화가 심화된 한국 사회, 심리사회적 불안이 고조되죠. 또 상대적인 박탈감, 또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면서 막연한 어떤 불안감만 더 많아지죠. 거대한 시대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도 없고 그 물결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야만 되는 개인의 어떤 소외감 속에서 어떤 자기 주장이나 뜻을 펼칠 수 있다기보다 시대 흐름에 이렇게 맞춰가는 게 심간이 편하죠.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번 주 양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이제 제도로 된 보상의 부족,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했던 시대도 있었죠. 여러분 이제 강의 안에서 이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조직과 기업은 제대로 보상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양극화로 인해서 그것이 더 심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현실, 이제 경제 성장의 숨은 주역들, 베트남 전쟁이 활발했던 청룡 맹호부대, 백마부대, 비둘기부대, 십자성, 백구 소속 군인들, 그다음 중동 사막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땀 흘렸던 노동자, 이제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죠. 97년에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1997년 IMF 경제위기에 맞았죠. 그런 것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아닌 국민과 기업에 떠맡겨졌던 파렴치한 어떤 행태들이 있는데 국민에게는 이제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과소비가 이루어졌죠. 기업은 이제 기업 방만 경영 이런 문제가 있었죠.
구조조정, IMF 이후에 정리해고제, 사내 하도급, 파견, 비정규직 제도 허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그 체질적 변화, 심겹죠. 지금도 평생 직장은 사라졌죠. 회사의 부도는 사형 선고나 유사한 충격과 같은 그런 어떤 상태로 지금 이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2교시 하고 또 3교시에 뵙겠습니다.